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3월 고등학교 3학년 학력평가 해설의 4부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작품이 무려 5개나 됐고요. 갈래복합, 그리고 고전 시가에다가 고전 수필이 붙은 한 세트와 그 다음에 현대시 두 편으로 현대시 복합 세트, 이렇게 해서 문제 26번 문제까지를 무려 풀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중요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런 낯선 지문들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요령도 이런 어떤 연습 게임을 통해 가지고 익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싶고, 앞으로 제가 이제 총평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식의 지문 구성 있잖아요. 지금 이번 시간에 예를 들어 다룰 2개의 세트, 현대소설 한 세트와 고전소설 한 세트는 기본적으로 말이에요. 그냥 단독 작품으로 구성되는 게 여태까지 계속, 요새 흔히 쓰는 말로 국룰이에요. 그냥 계속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지고 있을 때 나머지 앞쪽에서, 즉 우리가 3부에서 다루었던 세트 안에서 과연 보통은 이제 수필, 현대 수필보다 더 자주 나오는 건 고전 수필인데, 수필이 현대시하고 붙을 것이냐 고전시하고 붙을 것이냐, 이것 때문에 이제 세트의 구성이 다소 차이가 날 뿐 대단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 올해의 치러질 모의고사들도 그렇지만 6월 모평, 9월 모평, 그리고 본수능까지도 아마 안정적으로 대체로 이런 포맷의 구성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어떻게 나올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여러분 알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로 치자면 고전 시가에서 한 작품 수특이나 수완에서 연계 출제될 겁니다. 마치 요번에 우활가가 그랬듯이 현대 시도요. 우리 지금 여기 가 태양의 풍속하고 나 마음의 수수밭의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수능에서는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연계 출제될 거예요. 다음 오늘 다룰 2개의 세트, 이번 4부에서 다룰 2개의 세트 가운데 고전소설 혹은 현대소설 둘 중에 하나는 연계 출제일 겁니다. 그래서 총 7작품 가운데 3개의 작품이 연계 출제되는 게 기본 세팅이야. 아시겠죠? 자, 시작합니다. 27번에서 30번인데 요거는 지금 현대소설인데요. 이청준의 별을 보여드립니다 라는 1960년대 소설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제 이청준의 소설은 시험에 잘 나오고요. 워낙에 작품을 많이 남기기도 했고 한국 현대소설의 아주 중요한 족적을 남긴 큰 소설가이다 보니까 그 작품들이 굉장히 시험에도 잘 나오고 중요한 작품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청준의 소설들이 대체로 그러하고, 꼭 이청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의 지문이라는 점을 제가 설명 꼭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작가 이청준의 기본적인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도 여지없이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사변적, 사색적, 철학적 이런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깊은 생각의 결과가 담겨 있는 지문, 현대 소설 지문은 수험생들이 전통적으로 가장 어려워하는 스타일의 지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어떤 사람들은 시가 어렵지 소설은 안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죠. 근데 꽤 많은 수가 시가 어려운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저는 소설이 그렇게 어려워요, 이런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이따가 우리 볼 뒤에 고전소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아니, 모르는 말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작중 상황 자체가 파악이 안 돼. 근데 현대소설은 그래도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현대소설이 이렇게 뭔가 깊은 생각하는 내용들, 내적 독백들 이런 것들로 서술자의 머릿속 생각들이 진술 장황하게 되잖아요. 어려워지는 거야. 아셨죠? 자, 그런 스타일의 글들을 읽어나가는, 제가 이제 이 작품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이, 물론 지금 여기에 이청준의 스타일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읽으면서 바로 느껴지는 거라고, 꼭 이청준에 대해서 몰라도 되는 얘기고, 1960년대 작품이다. 1967년도인가 그런데 이 작품 나온 게, 그 작품 연대에 대해서는 굳이 몰라도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읽어나갑니다. 해봅시다. 일단 이 작품에 드러나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완할 설명들을 좀 가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돌아왔다는 거야. 그가 있는데 이제 봐. 그가 어딘가에서부터 갔다가 돌아온 거야. 이리로 돌아왔겠지. 돌아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할 수 없었던 거네. 못했던 거네요. 그죠?
녀석이 그겠죠, 그죠? 녀석에게는 학위를 가져오지 못한 한국적인 약점을 보충해 줄 지면도 없었고, 이 지면이라는 게 무슨 이런 지면이 아니죠, 그죠? 각주에 있습니다만 만나서 알만한 얼굴 또는 그렇게 얼굴이 익은 사이 그랬으니까, 자, 학위를 가져오지 못한 한국적인 약점이라는 걸 보니까 짐작할 수 있는 게 있네요. 학위를 따러 외국에 갔었나 봐.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겠죠. 여기 지금 앞부분 줄거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문에서는요, 저 뒤에 중략 부분 줄거리 나오잖아. 중략 부분 줄거리가 필요해서 썼다면 앞부분 줄거리 또 쓰진 않아요. 지문에서는. 그지? 자, 그러니까 이런 건 뜬금없이 지문이 시작됐기 때문에 추론에 의해서 그가 돌아왔다? 어디에서 돌아왔는가? 그럼 학위를 따러 외국에 갔다가 학위를 따지 못한 채 돌아왔겠구나라는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지문을 읽는 힘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국으로 천문학을 공부하러 갔다가, 천체물리학 공부하러 갔다가 이 사람이 학위를 못 딴 채로 3년 만에 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돌아와 버린 그런 그예요. 자, 근데 보충해줄 지면도 없었고 지면을 만들 만한 주변머리도 없었다. 유학 지망생 몇 명을 모아다가 회화를 가르치는 것으로 하숙비를 충당해 갔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지금 하숙비를 벌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학생을 모아다 회화를 가르치고 있어. 이해됐죠? 자, 녀석이 밤으로 그 노릇을 한다는 것. 이 그 노릇이라는 게 이제 회화를 가르치는 것이죠. 한다는 것도 훨씬 뒤에 알려진 일이었다. 시골에는 처음부터 내려가 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제 고향.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 이제 그와 나, 서술자 나는요, 시골 친구인 거야. 서울에 이제 같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 건데요. 자, 내려가 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외롭다는 말의 치사한 뉘앙스를 잊어버린 듯 주머니에 손을 구겨 넣고 걸핏하면 외로운데 소리를 함부로 내뱉으며 거리를 지쳐 쏘다니기도 한댔다. 문제에도 나옵니다만, 자, 한댔다. 지쳐 쏘다니기도 한댔다. 이러면 전해 들은 겁니다. 직접 쏘다니는 그의 모습을 내가 본 게 아닌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서술을 하는 거죠. 됐어?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서 이 부분을, 지문을 요 첫 부분을 읽으면서 그에 관해서 어떤 정보를 얻게 됐네요, 그죠? 자, A 부분 묶여있는 부분으로 갑니다. 이제 A, 보통 이게 묶여있는 게요, 여러분 28번 문제처럼 A의 서술상 특징, 이렇게 요즘 있잖아요. 요 학평만이 아니라 모평과 수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부분을 묶어놓고 A라고 하나로 묶거나 아니면 A, B 두 부분을 묶어서 문제를 내거나 보통 그렇게 출제를 하죠. 그래서 제가 수능 특강에 현대소설의 이 서술상 특징 묻는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해설을 할 때도 항상 강의에서 그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스타일들이 수능 특강 이 현대소설 파트의 문제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수능 특강 올해 현대소설 그 적용학습 부분을 보다 보면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부분을 묶어놓고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렇게 반복되어 출제가 되기 때문인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런 생활이 반년쯤 지나자 그에게는 두 가지 망측한 습벽이 생겼습니다. 붙어 있었다. 그 한 가지가 앞서 말한 도벽이었다. 도벽에 관한,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나쁜 습관이 들었어. 앞서 말했다는 게 사실 이 소설 앞부분에, 이 지문 앞부분에 나와요. 자기가 도둑질을 당하거든. 자기 하숙방이 그에 의해서 털려. 내 하숙방이. 그래가지고 뭐 무슨 트랜지스터 라디오도 가져가고 뭐 사전도 가져가 버리고 막 무슨 뭐였죠? 시계였나요? 손목 시계였나? 뭐 가져가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도둑질을 하는 걸 이미 나는 당했다는 얘기를 앞에서 했어. 근데 자, 한 가지가 도벽이었어. 주위에 그의 도벽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드물었다. 그러니까 나 말고 어울리는 친구들이 있거든. 근데 그 친구들 다른 애들도 얘한테 그런 그 도벽의 피해를 받은 거야. 나처럼 물건을 이제 걔가 훔쳐가는 일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러나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맞대놓고 말할 처지는 못 되었다. 녀석에게 도벽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나서기란 그를 위해서보다 자신이 두려워지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야, 너 내 거 훔쳐갔지?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나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그한테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스스로 말해올 때가 있겠지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요. 그죠? 얘기 굳이 안 합니다. 일부러 이제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그런 것이죠. 요 도벽이라는 것이. 여러분 왜 29번 문제 1번 선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가 유학에서 돌아오는 생겨난 버릇으로 있죠, 그죠? 그런 생활이 반년쯤 지나자 생겨난 게 도벽, 첫 번째가 도벽이니까.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외면하는 대상에다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선지가
되겠네요. 그러나 녀석의 태도는 시종 나 몰라라였다. 그러니까 도둑질한 다음에 스스로 말해올 때가 있겠지 하는 기대를 여지없이 배반해버려요. 그냥 전혀 자기가 뭐 그거 거리낌 없이 죄책감 없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행동하고 그냥 자기 원래 자기 물건인 것처럼 행동하고 막 이러는 거지. 자, 한 번도 자기 행투에 대해 변명 같은 것을 말한 적이 없었다. 녀석의 또 한 가지 나쁜 버릇은 이제 도병 말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름 아닌 거짓말이었다 그랬죠. 그는 아무렇게나 거짓말을 했다. 이제 거짓말하는 패턴을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언젠가는 친구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고 급한 전화를 두루 걸어준 일이 있었다. 우리는 병원으로 몰려갔지만 거짓말이었다. 그러니까 자, 어울리는 친구들 여럿이 있어. 그 중에 야, A라는 친구가 지금 사고를 당해가지고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어 라고 다른 친구들한테 B, C, D, E한테 다 전화를 돌린 거야. 얘네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막 깜짝 놀래가지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거짓말이었어. 그가 한 거짓말이었다고. 녀석은 물론 근방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까지도 전혀 미안한 얼굴을 하지 않았다. 아니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요? 자, 그런 일은 여러 번 있었다. 심지어 무슨 목적 같은 것을 가지고 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녀석은 아무렇게나 거짓말을 했다. 문제는 녀석이 그렇게 되는 대로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의식을 갖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다. 봐, 중요한 게 그거죠. 그렇게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의식을 갖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이해됐죠? 그럼 보세요. 거짓이 스스로 거짓임을 망각해버릴 때 그것은 이미 그의 내부 질서뿐 아니라 외부에 대해서도 무서운 파괴력을 지니게 될 것이 분명했다. 분석하는 거야, 내가. 이게 이제 28번 문제 정답이기도 한데 그가 도벽이 있고 거짓말을 하는 습성을 가진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내리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자, 거짓이 스스로 거짓임을 망각해버릴 때 그것은 이미 그의 내부 질서뿐 아니라 외부에 대해서도 무서운 파괴력을 지니게 될 것이 분명했다. 그러면 자기의 내부, 그의 내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부에 대해서도 파괴력, 무서운 파괴력을 지닐 것이 분명하다고 나는 추론하는 거예요. 나는 그가 웬 거인의 그림자처럼 커다랗게 우리에게로 다가들고 있는 느낌이었다. 이거 뭔가 섬찟하죠, 그죠? 이때 거인의 그림자라는 게 이제 문제에도 나옵니다만 결국 뭐냐면 이렇게 무서운 파괴력을 지니게 될 것임이 분명했다라는 추론으로부터 이런 상상을, 이런 느낌을 받는 거라고. 그죠? 그는 거짓말이라는 어휘도, 그 어의도, 말의 뜻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치. 그러니까 아니 누가 봐도 거짓말을 뻔뻔하게 했다는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행동하고 사과 따위는 절대 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의 머릿속에서 마치 사라진 것처럼 보였단 말이야. 자, 보세요. 거품이 개울을 흘러내리듯 아무렇게나 생활을 흘러내려가고 있었다. 자,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 도둑질을 해요. 아무렇게나 계속 거짓말을 해대요. 그러니까 뭐야? 거품이 개울을 흘러내리듯 아무렇게나 생활을 흘러내려가고 있었다라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의 삶에 대해서, 생활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평가를 하는 거야. 누가? 나가. 됐죠? 그러니까 그게 28번이 이따가 다시 한번 뭐 짚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답은 1번이죠. 서술자가 인물의 행적을 요약하여, 그 인물이 누구야? 그죠. 행적을 요약하여 인물의 태도를 분석한다. 이게 답인 거예요. 이게 좀 그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명확하게 28번 문제는 아주 난도를 극도로 끌어내린 그런 문제입니다. 답이 너무나 선명하게 잘 보이는 문제죠. 자, 그 다음 이어지는 거 봅시다. 그러던 녀석이 언제부턴가는 다시 진이를 향해, 여자입니다. 진이를 향해 서서히 눈을 열기 시작함으로써 나를 더욱 당황스럽게 한 것이다. 그러면 나가 더욱 당황스럽게 됐어요. 그가 진이를 향해 서서히 눈을 열기 시작했다는 건 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녀를 마치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이제 호감을 표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거죠. 마음이 그 진이를 향하고 있는. 내가 당황했대. 그러나 나는 결국 그런 진이와의 일을 모른 채 해두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자, 진이와의 일이 있었어. 여기서 뭐 이제 이게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요. 진이가 원래 나를 좋아했었거든. 진이가 막 나한테 호감을 표시하는데 내가 뜨뜻미지근하고 안 받아주다가 나중에 이제 뭐 되게 모호한 말로 그런 그 투정 비슷한 말을 하고 얘기를 주고받다가 결국엔 사랑을 고백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진이를 자기도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순간 진이는 떠나버려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랬던 일을, 그러니까 원래는 나하고 이제 요즘 쓰는 말로 썸 탄다 뭐 이러잖아, 그지? 그러던 사이이던 뭔가 호감을 갖고 사실은 진이 쪽에서 나를 좋아했었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자마자 그녀가 떠나가 버렸던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걸 모른 채 두기로 마음 먹었어. 진이가 나타난 뒤에 우리는 막연하나마 이제 이 우리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무리들입니다, 그죠? 친구들. 막연하나마 녀석에게 한 가닥 희망을 가져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일에서나마 녀석의 생활에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였다. 그러니까 생활이 엉망진창인 친구였으니까 이런 만약에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서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 때문에 내심 막연하게 기대를 했단 말이야. 자, 언젠가는 그가 진심으로 진이를 사랑한다 말하게 될 때가 올지도 모른다고. 그럼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야. 생각해봐. 친구들은 특히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했죠. 진심으로 진이를 사랑한다 말하게 될 때라는 걸 생각해보면, 자, 어떤 여인을 사랑해서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이 그에게서 지금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중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개념조차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 즉 진실과 거짓말 사이를 가르는 기준이 없는 자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지금 그런 모호했던 구분 같은 거,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식은 반대로 빛을 인식한다는 건 어둠을 인식한다는 거 마찬가지. 어둠을 인식하는 건 빛을 인식하는 거 마찬가지니까 이것을 떠올리게 되면서 거짓말에 대한 개념도 정립이 되는 거 아닐까? 애가 상태가 괜찮아지는 거 아닐까 다시? 라는 기대를 하는 그런 심리적인 태도겠죠. 물론 그때는 진이가 또 그로부터 떠나가고 말 것이다. 자, 여기 또가 뭐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나와 진이 사이에 있었던 일. 진이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내가 느껴지자마자 그녀가 떠났던 것처럼, 자, 얘한테도 그한테도 진이가 진심으로 그가 진이를 사랑하게 되면 또 그로부터 떠나고 말 것이지만 이라고 나는 예측하는 거야. 그가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그의 의식은 그 지향 없는 흐름을 정지할 것이고, 여기에 지향 없는 흐름이라는 게 바로 뭐라고? 참과 거짓의 구분이 없는 상태를 이제 그만두게 될 거라는 거야. 그는 거짓말이라는 어휘를 기억해낼 수도 있으리라는 희망.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죠, 그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순간 자기가 거짓말이라는 개념을 잊고 있었는데 진실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거짓말이라는 것도 함께 떠오를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거야. 이러니 이 지문을 읽어내는 게 쉽겠냐고요. 시간 막 빨리 흘러가는 시험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렵죠, 그죠? 워낙에 이청준의 소설은 어렵습니다. 자, 녀석과 진이의 일을 모른 척 곁에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러나 그는 기대와는 상관없이 언제까지나 흐르는 거품일 뿐이었다. 그럼 뭐야? 개선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앞에서 거품이 강물을 흘러가 버리듯이 그렇게 생활을 흘려버린다고 했던 그 태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죠? 자, 하여 우리는 그럴 리가 없으리라는 애초의 확신, 그것을 확신이라고 말한 것은 만약 그것이 없었더라면 그쯤 된 녀석을 우리는 벌써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었노라는 잔인스러운 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애초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대체 어떻게 여겨야 할지 모르고 있던 참이었다. 녀석에게는 우리의 희망이나 추측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또 이상한 일이 생겼다. 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진이로서는 그 역시 녀석이 아직 흐르는 거품이라는 훌륭한 증거로 이해되었겠지만 내게는 이상하게 더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이상한 일, 그에게 생긴 이상한 일은 바로 뭐냐면 바로 망원경 사건입니다. 지금 작품의 제목이 별을 보여드립니다죠, 그죠? 망원경이 별을 보는데 쓰는 거잖아, 그치? 자, 망원경 사건이었다 했죠. 그래놓고 지문이 여기서 중략이 돼버렸어요. 중략 부분 줄거리에 그 얘기가 살짝 나오는데요. 밤길에 어디 저기 시내를 나랑 함께 걸어가다가 말이야, 돈을 받고 별을 보여주는 청년이 있어. 그 청년한테 이제 별 5원씩을 받고 별을 보여주는, 길에다가 망원경을 놓고 그런 청년이 있었던 거야. 그걸 발견하고선 빼앗듯이 망원경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젊은이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 뭐 이 그가 5원만 받지 말고 100원을 받으라고 막 그러면서, 응? 100원을 못 낼 그 정도 사람이라면 별을 볼 가치도 없다느니, 뭐 자격도 없다니, 막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그 망원경 나한테 팔라고. 근데 안 판다고 그러는데도 막 강제로 막 사오는 거야. 내 주머니까지 뒤져가지고 돈을 막 있는 대로 끌어가지고 그 망원경을 자기가 사옵니다.
망원경 사건이에요. 혼자만 별을 보다가 어느 날 망원경에 장례식을 치르게 된다. 무슨 얘기야? 혼자만 별을 본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 자기 하숙방에 그래가지고 그걸 망원경을 가져오는데요. 아무한테도 별을 그걸로 보여주질 않아요. 망원경으로 별 보는 건 자기 혼자 한다고. 그러면서 누가 별을 좀 보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러는 거야. 나는 사실 그가 되게 불우한 그 과거의 환경이 있었어. 열심히 똑똑하게 공부해서 막 그 저기 뭐 난관들 헤쳐나가긴 했지만 초, 중, 고 올라오는 동안 되게 힘든 여건이었고, 친구들이 그가 힘든 상황에서 그 힘듦을 이겨낼 것이라고 다 막연하게 기대하고, 불우하지만 쟤는 이겨낼 거라고 그냥 믿어버리고, 근데 그는 그걸 되게 불만족스러워하고,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별을 자기가 혼자만 보면서, 별은 나한테 뺏어가지 말라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 않냐. 나에겐 별뿐인데 별은 내 것이라고 안 보여주는 거야. 자, 그럼 이쯤 되면 있잖아요.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별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문학에서 우리가 아주 그냥 그 별로 높지 않은 수준으로 생각하기에도, 짐작할 때 별은 뭐 마치 윤동주의 시가 그러하듯이 별은 순수한 소망과 동경 같은 것들을 상징할 때가 많아. 사실 이 작품에서도 그런 상징과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지금 거품, 강물에 흘러가 버리는 거품 같은 그런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자고, 그 다음에 학위도 못단 채로 그냥 느닷없이 다시 영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버렸고, 뭐가 잘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뒤에 문제와도 연관됩니다만 자기가 놓지 않으려는 어떤 순수한 열망, 지향,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게 바로 별로 상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어느 날 망원경에 장례식을 치른대요. 망원경이 뭐 사람도 아니고 장례식을 치러. 망원경의 장례식. 망원경이 그만큼 장례식을 치르는 어떤 고결한 의식을 치르면서 떠나보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는 거야. 근데 이 망원경은 사실은 되게 그 성능이 별로 안 좋은 망원경이긴 했어. 근데 봐요, 이제 성능이 안 좋아서 버리는 건 아니고요. 읽어봅시다. 그는 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별들이 노에 차여 비명을 지르며 흩어져 나갔다. 별이 떠 있는 강물에 노를 저으니까, 여기 지금 한강에서 노를 젓는 거거든. 보트를 빌려가지고 강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강물에다가 이 망원경을 빠뜨리는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요 앞에 사실은요, 뭐 이거 문제품되는 저기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꼭 필요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요 앞에 얘네가 차를 타고 가다가 한강 다리 앞에 저 중간인가 어디 내려가지고 이제 한강가에 간단 말이야. 그리고 별을 한강변에다가 이 망원경을 설치하고선 특별하게 너에게 우정의 표시로 보여주는 거니까 별을 보라면서 토성 보여주고 목성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해. 나는 그래서 처음으로 그가 마지막 장례식 치르기로 한 날 이 별을 본단 말이야. 망원경으로 별을 보게 된다고. 그러면서 너니까 특별히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그걸 보여준 거야.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이었는가 하면, 여기 뒤에 영국 간다는 건 거짓말이야 이런 얘기 나오죠. 그가 갑자기 영국으로 되돌아간다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서운해하지 않게 좀 영국으로 가는 환송회를 한번 열어주려고 내가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약속 장소 잡아놓고 모이기로 한 저녁이야. 근데 느닷없이 같이 갈 데가 있다면서 나를 데리고 한강가로 지금 온 거거든.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별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요. 여자 비명소리가. 알고 보니까 배를 타고 있던 한 커플이 있었는데, 남자가 거기서 물에서 그냥 여자를 두고 자살을 해버린 거야. 물에 빠져서. 그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아무도 근데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그만 가가지고 그 여자에게 유서를 혹시 남긴 게 없냐고 막 물어보고, 유서를 막 보고선 어리석은 녀석 같으니라고 막 그러면서 막 살려고 발버둥 친 사람이 그런 유서의 내용을 이해할 줄 알았단 말인가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경찰한테 그걸 넘기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런 일이 있어. 그런 다음에 일이야. 이제 장례식을 치르러 들어가는 거죠. 노를 저으면서 강 안으로. 그는 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별들이 노에 차여 비명을 지르며 흩어져 나갔다. 별들이 물에 반짝반짝 비치고 있을 텐데 노를 저으니까 이게 노에 차여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문학적인 표현을 쓴 거죠. 영국 간다는 건 거짓말이야 라고 털어놓습니다.
그는 계속 물을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나는 문득 팔에서 힘을 뽑고 노를 멈추어 버렸다. 신기한 일이었다. 녀석의 영국행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문제와 관련 있으니까 봅시다. 내가 신기한 일이라고 여기는 이유가 뭔가 하면, 보세요. 영국행이 거짓말이었다고? 그게 신기한 일이 아니야. 내가 신기한 일이라고 여긴 건 뭐야? 나는 녀석의 입에서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소리로 되어 나오는 것을 처음으로 똑똑히 들은 것이었다. 왜?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게 뭐였어? 중략 이전에. 그는 거짓말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도 없는 것 같았어. 한 번도 그 말을 입에 담은 적도 없고 진실과 거짓말의 개념 자체가 그에게는 없어진 것처럼 행동했거든. 근데 갑자기 얘가 이런 말을 한 거야. 이 말 안에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야. 자, 그럼 봐요. 자, 더욱이 녀석의 목소리는 그 말에 대해 무척이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듯 낮고 조심스러웠다. 그랬죠? 그러니까 깊은 생각 끝에 이 얘기를 한 것처럼 느껴진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거짓말이 무엇인지, 진실에 반대되는 거짓말, 사실이 아닌 것이라는 개념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게 그 신기한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내부에선 아직도 거짓말이라는 말의 어의가, 낱말 뜻이 부서져 허물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더란 말인가.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 그는 거짓말이라는 단어도 잊었고 그 낱말의 뜻도 그 머릿속에선 이미 부서지고 없는 것 같았잖아. 근데 아니었단 말인가. 거짓말이라는 말을 내뱉은 걸 보면. 그는 그런 나의 생각이 당연하다는 듯 말을 이었다. 생각을 해본 일은 있지만, 그러니까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두 번씩이나 쫓겨가기는 싫었어. 그러면 처음에 영국 행위, 첫 번째가 쫓겨간 느낌으로 영국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자기가. 거짓말을 한 것은 그런 식으로 나 자신의 배반을 맛보지 않고는 견뎌배길 수가 없었던 때문이었지라고 고백하듯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태도가 달라졌죠. 진실을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어.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지. 그러고는 이제 물결이 가라앉은 강심을 더욱 깊이 내려다보았다. 내가 다시 노를 움직이자 그는 팔을 들어 나를 제지했다. 가만히 있어. 여기가 좋겠어. 그는 어둠 속에서 나를 한번 건너다보고는 그 눈길을 하늘로 큰 호를 그린 다음 다시 강물로 내려뜨렸다. 이렇게 보고선, 이렇게 하늘을 보고선 다시 강물로 내려다보는 거야. 이런 물건이라는 게 망원경이죠. 그 녀석들에게 다시 팔 수는 없었지. 어젯밤 무척 많이 생각했어. 하지만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난 어느 때고 이놈을 팔게 되고 말 것 같았어. 아무래도 뭐 이래저래 특히나 생활고 같은 데 시달리다 보면 결국에 이걸 뭐 푼돈을 받고서라도 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물건을 그 녀석들에게 다시 팔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멋있는 장례식을 생각했지. 아까 오후에 여기가 생각났어. 이렇게 잔잔히 별 그림자가 무늬진 강을 덮고 잠이 들면 이놈은 별의 꿈을 꾸겠지. 이놈이라는 게 망원경이에요. 그죠? 마치 생물처럼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되게 애틋하게 그가 막대 먹은 사람처럼 그려졌었지만 뭔가 곡절이 있는 인물이고, 그가 이 망원경에 대해서 보이는 이런 애착 속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별이라는 것이 가진 어떤 순수한 동경의 대상, 순결한 아름다움, 이런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그가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인물이라는 점. 그래서 이 망원경을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팔지 않고 장례식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물속에 빠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훼손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그라는 느낌이 듭니다. 됐죠? 그는 기다란 것을, 이 기다란 게 이제 망원경이죠. 그죠? 마치 어린애를 안듯 깊이 가슴에 품었다가 몸을 구부려 가만히 강물 아래로 밀어 넣었다. 그러고는 한동안 그 물밑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이청준의 별을 보여드립니다 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지문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았으나 그가 어떤 캐릭터이고 나중에 이제 지금 망원경을 장례식을 치르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같은 것들은 이해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윗글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랍니다. 1번, 그는, 이제 이게 내용 확인 문제잖아요. 그는 유학 경력으로 인간관계를 만들려 하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노력한다. 생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리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유학 지망생들을 몇 명 모아놓고 회화 가르치는 건 나와 있어. 근데 유학 경력으로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하나라는 건 틀렸다는 거죠. 걔는 그럴 주변 머리도 없었어. 그쵸?
애초에 그런 지면도 없으려니와 그 지면을 만들 주변 머리도 없는 인물이었어. 그러니까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맞죠? 2번 나는 그가 외롭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거리를 홀로 쏘다니는 것을 목격했냐고. 아니라니까요. 뭐라고? 쏘다니기도 한댔다 이랬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목격하고라는 부분은 틀린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안타까움을 느낀다는 것도 그에 대한 그 나의 감정하고는 안 어울리는 진술이고요. 3번 나는 진이를 향한 그의 관심에 희망을 갖지만 그들의 만남에 직접 개입하지 않아. 오 맞네 이거 그죠? 왜? 진이를 향한 그의 관심에 희망을 갖는다. 어떤 희망? 그가 만약에 진이한테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오면 거짓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까 우리 설명했지만 그지? 다시 떠올리게 되는 그런, 그래서 이 엉망진창인 생활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을 가져보는 거야. 그런데 모른 채 하고 그냥 직접 개입하지 않죠. 자기는 모른 척하고 있지. 진이와 자기와 있었던 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될지 같은 거에 그냥 발 빼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는 겁니다. 답이 3번이에요. 4번 나는 그가 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게 될 때 진이가 그 마음을 받아주리라 예상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진이는 또 떠나갈 거라고 예상하잖아. 그지? 마치 자기에게 그랬던 것처럼 진이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5번 그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진이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는다. 그런 건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3번을 답으로 골라야 하겠습니다. 내용 파악하기. 사실 이것도 그렇게 완전히 쉬운 문제만은 아니에요. 지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스타일의 문제이다 보니까. 자, 28번 서술상 특징. 답은 1번이죠. 아까 우리 봤습니다. 그 A 부분이 뭐예요? 서술자, 나가 인물의 행적, 인물이 그고요. 그의 행적을 요약했죠. 그가 도벽이 있는 것과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요약적으로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인물의 태도를 분석했잖아. 그지? 그래서 뭐 이러저런 평가들을 막 내린단 말이야. 자, 동시적 사건을 병치해서 사건에 대한 상이한 관점을 드러낸다. 여기에 무슨 상이한 관점이 어디 드러나? 그 다음 공간의 변화를 제시할 한 인물의 두 행위가 대립되는 원인을 밝힌다. 자, 그가 두 행위를 해. 도벽도 있고 거짓말도 해. 근데 그게 대립된다고 할 수 있겠나? 되게 닮은 거 아니에요, 둘이? 4번 서술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하여 사건의 의미를 해석한다.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해서 의미를 해석해요? 서술자가? 아니지. 그냥 나의 눈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주관으로 상황을 분석하는데요. 5번 서술자가 관찰한 인물의 내적 독백을 제시하면서 그 인물의 내면 의식을 드러낸다. 자, 관찰한 인물이 그일 테니까 그의 내적 독백이 제시됐나요? 아, 없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됐나? 서술상 특징은 요새 이렇게 A 묶어가지고 혹은 A와 B 묶어서 A와 B로 묶으면 더 어려워지겠지 상대적으로. 그죠? 자, 이 경우에는 선지가 아주 쉽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해서 28번 문제는 조금 쉽긴 합니다. 자, 29번 갈까요?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기억은 도벽 말이에요. 그가 유학에서 돌아온 후 생겨난 버릇으로 주위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외면하는 대상이에요. 그죠? 아까 제가 설명 미리 했었습니다. 거기에 그런 생활이 반년쯤 지나자 그에게는 두 가지 망측한 습관이 붙어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도벽이다 했으니까 맞죠, 요거? 그 다음에 일부러 모른 척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번 맞고요. 2번 니은은요 거인의 그림자 그런데 거짓임을 망각한 채 거짓말을 하는 그에 대한 나의 인식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 거짓이라는 의식도 하지 않고 그냥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 그렇게 거짓이 스스로 거짓임을 망각해 버릴 때 그것은 이미 그의 내부 질서뿐 아니라 외부에 대해서도 무서운 파괴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게 그럼이 분명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거인의 그림자처럼 커다랗게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그런 인상에 대한 서술이 있는 거예요. 디귿, 거품.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서 벗어나 있는 그의 생활을 나가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그렇죠. 저 위에서부터 A 부분의 끝에 그죠? 거품이 개울을 흘러내리듯 아무렇게나 생활을 흘러내려가고 있었다에 나오는 거품이니까 지금 여기에 디귿에 해당하는 거품도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지, 그지? 아무렇게나 막 살아버리는 거. 자, 리을은요 어디 있어? 망원경 사건 그랬는데요. 나에게 가슴 아픈 일로 받아들여진 사건이다. 그런지 안 그런지를 어디서 판단해? 그 바로 윗줄에 있죠. 내게는 이상하게 더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것이 바로 망원경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4번처럼 진술할 수 있겠네요. 근데 미음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있는가 하면 자, 신기한 일 그랬는데 그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나의 정서적 반응을 표현한 말이다 그랬는데 자, 그가 했던 말, 영국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시간적으로 따지면 그거 이후에 내가 정서적으로 반응한 신기한 일이라는 얘기로 느꼈다. 그건 맞아.
근데 이 문장은 그렇게만 읽히진 않죠. 자, 봐. 그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나의 정서적 반응이라는 것은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 때문에 나는 미움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됐다. 신기한 일이다. 근데 뭐라 그랬어? 영국에 안 돌아간다. 영국에 간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말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가 거짓말이라는 말을 밖으로 내뱉은 것 자체가 나는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답을 고르라면 5번을 골라야죠. 오케이? 좋았어. 자, 30번 문제 봅니다. 요 문제도요, 여러분들이 요 세트의 마지막 문제인데 이 세트 안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죠. 그죠? 봐봐. 별을 보여드립니다. 해서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벗어나 있던 자,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벗어나 있죠. 왜?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그러니까 1번 선지를 볼까? 그가 아무렇게나 거짓말을 했다고 나가 생각한 것에서 그가 나에게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으로 인식되었음을 엿볼 수 있겠군이라는 말은 당연히 맞는 말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그가 사회적 관습으로의 회귀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문 안에 있는 정보로만 얘기하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구석은 뭐냐면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나중에 시인한 영국에 간다는 거 다시 돌아간다는 건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한 그 부분, 즉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 아까는 얘기했지만 거짓말을 했다고, 근데 거짓말을 하는 것도 사회적 관습으로도 어긋났지만 심지어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도 인식을 안 하는 듯한 태도니까 완전히 관습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는데 회귀를 선택했다. 자, 거짓임을 고백한다는 행위도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지, 그지? 근데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는 않는다. 그는 사회적 관습과 개인의 가치관 사이에서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포기하는. 자,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뭔가를 생각해 보면 그가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가? 뭔가 상징적으로 별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가 막 아끼는 망원경을 버리는 그 장례식을 치르는 행위에서 상징적인, 아까 우리 떠올려 봤지만 뭐 순수한 아름다움, 동경, 뭐 그지? 그런 것들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가 되겠죠. 포기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관습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깊이 고민한다. 깊이 고민한다. 오래 생각하고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털어놓은 것 같은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아 나간다 그랬는데 이제 약간 이전의 그 도벽과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던 거품 같은 생활과는 약간 다른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자, 2번. 그가 영국 간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말한 후 이놈을 팔게 될 것 같다며 강물 아래로 밀어 넣은 것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려는 그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그럼 보세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자,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걸 작품에 대응하면, 물론 이건 쉬운 대응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뭐야? 이 망원경을 사람들한테 돈 받고 팔아버리지 않고 차라리 물에다 그냥 버리는 거야. 그럼 경제적으로는 자기의 손해인데 자기가 뭔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걸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지? 그냥 그 망원경을 수장시켜버리는 거다. 돈을 못 벌더라도.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지? 자기의 뭐 지키려는 가치를 지키는. 자, 3번. 녀석의 입에서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소리로 되어 나온 것에서 그가 사회적 관습으로 회귀를 선택했다. 아까 얘기했죠? 요거에 해당되는 건 영국에 간다는 건 거짓말이야. 그래서 내가 신기하게 여긴 그거밖에는 갖다가 걸 만한 이게 없어, 이 지문 안에는. 그죠? 4번. 녀석의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던 것에서 그가 새로운 삶의 방향에 대한 고민 끝에 나에게 말했음을 알 수 있다. 자, 뭐라 그랬어? 여기 낮고 조심스러웠다는 거 앞에 자, 거기 이런 얘기 했죠? 어디 있어? 그 미음이 있는 문단의 맨 끝이죠, 그죠? 더욱이 녀석의 목소리는 그 말에 대해 무척이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듯 낮고 조심스러웠다 그랬으니까, 낮고 조심스러웠던 게, 자, 고민 끝에 나왔다라는 말을 거기 지문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지? 무척이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듯이라는 말이 요걸 뒷받침해 주죠. 그러니까 4번도 맞는 얘기죠. 자, 5번. 나아가 그의 내부에 거짓말이라는 말의 어의가 말 뜻이 남아 있었더란 말인가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고백을 하는 걸 얘기를 듣고선, 그지? 근데 그것에서 그가 사회적 관습을 수용하지 않을 사람으로 나에게 인식될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수용하지 않을 사람으로 인식될 것이라고요? 아니죠.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일 거야.
저 아까 얘기했지만 사회적 관습으로의 회귀를 선택한 것에 해당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이라는 말을 한 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즉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거기 선지들 가운데 자 3번 선지가 맞다고 한다면 이 말은 5번은 틀리게 돼야죠. 왜냐하면 자 그가 거짓말이었어 라는 말을 하는 걸 듣고 거짓말이라는 낱말 뜻이 그의 머릿속에 아직도 있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사회 관습으로의 회귀를 그가 선택했다는 것에 대한 인지이니까 수용하지 않을 사람으로 인식될 것이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맞는 말이야? 그가 사회적 관습을 수용할 것으로 관습으로 회귀를 선택한 것으로 내가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진술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답을 5번으로 골라야겠죠. 자, 이 판단 쉽지 않았을 거고요. 30번 문제 틀린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스타일의 지문 만나고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만났을 때 선지 판단에 정오 판단에 어디가 어떻게 갈려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특히나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이런 거예요. 보기 안에서 이제 이 작품이 지문이 어렵다 보니까 여기에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지문 안에 어떤 요소와 대응되는지, 그러면 그 관습으로 회귀한다는 건 또 이 중에서 어떤 요소와 연관 지어야 되는지, 이런 짝짓기를 잘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이 문제 선지 판단의 정오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됐죠? 자, 그걸 잘해야 된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고르시다. 자, 오늘의 4부의 마지막 세트 31에 34번 아마 제일 어려웠을 고전소설로 갑니다. 작자미상의 징세비태록이라는 매우 낯선 작품입니다. 근데 징세비태록이라고 하는 징세라는 건 뭐냐면 세상을 징계한다 이거야. 징벌한다. 그리고 비태라는 건요. 이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것까지 알 수는 없었겠지만 그냥 보충 설명으로 하자면 이런 거죠. 그 비태라는 게 비가 주역에서 비하고 태가요. 그 괴 중에서 막힌 운수, 뚫린 운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여기에서는 이제 이 작품이 읽으면서 느껴지지만 이 뒤에 문제 34번 문제도 그걸 기본으로 합니다만 선악의 대결이 아주 명확하죠. 그죠? 여기 지금 화신이라는 자가 여기 지금 이 화신 그죠? 얘가 악인이에요. 청나라 실존 인물이래요. 그러니까 실존했던 청나라의 대표적인 간신이 등장해. 얘가 악의 축이야. 근데 이 화신과 반대쪽에 선인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 여기 안경과 그 아들인 대후, 대순 이런 애들 얘네들은 이제 가공의 인물이죠. 허구의 인물. 실존 인물과 가공의 인물들의 선악 대결, 선악의 대결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징세 비태록이라고 할 때 그 비태라는 게 지금 말하자면 이 악인과 선인 그리고 신하로 얘기하면 간신과 충신, 그지? 그래서 이 작품의 어떤 제목과 주제를 아우르는 핵심은 뭐냐면 악인에 해당되는 간신을 경계하고 선인에 해당되는 충신을 장려하고 독려하고 칭찬하고 이러는 그 내용이 핵심이 되는 청나라를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자, 뭐 그런 배경 지식 몰랐다 치고 다짜고짜 읽어 들어갑시다. 고전 소설에서요,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고전 소설 지금 이거 아무것도 작품에 대한 선 지식이 없다고 할 때 바로 들어가면서 이런 대목을 어떻게 제가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공부하다가 마루에 나왔어. TV가 틀어져 있는데 거기 사극을 하고 있어. 그냥 사전 정보 없이 처음 보는 사극이야. 물 한 잔 마시면서 한 3, 4분 그걸 본단 말이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구나. 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네. 아, 쟤랑 좋아하네. 제가 쟤를 죽이려고 하네. 그런 거 알잖아, 그지? 그런 거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그거 잘하잖아요. 보면서 줄거리 처음 보는 드라마 줄거리 파악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상황 파악 정확하게 해봅시다. 모든 신하가 화신의 뜻을 짐작하고 안대후를 추천하거늘 그랬어요. 이 안대후가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 안경이라는 안승상의 큰아들입니다. 근데 안대후를 추천하거늘 임금이 임금 말하기를 안대후는 짐의 수족이니 멀리 보내고자 아니하노라. 야, 얘는 내가 특별히 아끼는 애야. 그러니까 안 보낼게. 보내기 싫어. 그랬더니 화신이 나아가 말하기를 신이 비록 지인지감 없사오나 사람 보는 눈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안경은 이름난 선비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안대후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름난 선비라 그런 그가 일찍이 아들들을 벼슬에 추천한 바 있으니 자식을 아는데 그 아비만한 사람이 없다 하였으니 어찌 잘못 천거였겠사옵니까? 라고 했어요. 이거 봐. 지금 사실은 이극이라는 자가 도적으로 수괴로 난을 일으킨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평정할 위험한 자리에 얘가 안경의 아들인 안대우를 추천하는 거야, 임금한테. 제가 훌륭한 인물이니까 제가 가서 진압하게 하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얘를 사실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악행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여기까지는 그 파악까지 안 됐다고 칩시다. 그러나 뒤에 가서 나오는 맥락을 보면 화신이 악인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죠? 지문 안에서.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세팅을 이해할 수 있잖아. 고전 소설에서 분명히 선악의 대결이 뚜렷한 게 고전 소설의 중요 특징 가운데 하나니까 분명히 얘네들은 그러면 선한 쪽에 속할 것이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이극은 흉악한 도적이라 위세와 명망이 없는 사람을 보내지 못하리니 안대우 외에 적당한 자 없사옵니다 라고 천거하는 말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죠? 임금이 마지못해 명을 내리시니 안대우 명을 받들고 아우 안대순과 함께 가기를 청했어요. 자, 사실은요, 이 앞에 맥락에 안경이, 승상 안경이 말이야, 화신을 이제 제가 악인인 거를 임금한테 아뢰는 상소를 올린다고. 그런데 이 화신이 그냥 저기 귀양 가는 거 정도로 그치고 쟤를 뭐 완전히 쫓아내가지고 뭐 어떻게 뭐 옥에 가두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쟤를 뭐 예를 들면 죽이고 이런 거가 안 되는 걸 보고선 낙담해갖고 안경이 자기 아들들 안대후 안대순 둘을 임금한테 벼슬자를 천거하고 자기는 그냥 낙향해버려요. 그런 상황이야.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래서 화신이 이제 그 자기의 정적이었던 안경의 아들들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거죠. 물론 이제 안대후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화신 입장에서는 고맙게도 동생까지 데리고 가겠대. 그러니까 오, 이번에 한꺼번에 그냥 형제를 다 죽일 수도 있겠네? 화신은 그랬겠죠. 자, 임금이 놀라서 형제가 어찌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리오? 라고 놀랐어요. 임금은. 야, 너 왜 동생까지 데려가려고 그래? 너도 마지못해서 내가 보내는데. 신의 형제 성은을 입었사오매 한번 나라를 위하여 죽고자 하옵나니 어찌 위험한 지역을 사양하오며 또한 안대순 아니면 이 일을 감당치 못할까 하여 사사로운 정을 버리고 아우를 데려가려 하나이다. 진짜 충신이야, 그지? 그랬더니 임금이 칭찬말 진실로 충신이로다 하시고 황금 3,000냥을 사급하사 즉일 발행하라 하시니, 이때 발행하란다는 건요, 뭐 책을 신문을 발행하는 게 아니고 이 발행은 출발하라는 거야. 출발을 옛날에 이렇게 발행하다 이랬어요. 출발하라 하시니 한림 형제, 이게 누구겠어? 안대순, 안대후, 안대순이죠, 그죠? 인하여 하직한 후 집에 돌아와 부친께 편지를 올리고, 부친 안경, 그쵸? 올리고 행장을 차렸다. 이제 갈 준비를 하는 거죠. 자, A라고 묶여 있습니다, 여기가. 그럼 이제 31번 문제를 좀 이따가 볼 때 요 대목에 가지고 이제 답을 골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답이 4번이겠죠. 안대우가 위험한 지역에 혼자 가려고 하는 자신을 걱정하는 임금을 안심시키기 위해 안대순과 함께 갈 것을 청한 게 아니라, 뭐 굳이 따지면 반대라고 해야 될까? 안대순과 함께 가려고 청했더니 왜 굳이 둘이 그 위험한 데 같이 가려고 하냐면서 임금이 오히려 걱정을 한 거니까요. 자, 내용 확인 문제가 여기 A를 그 구간을 딱 묶어놓고선 그 안에서 내용 확인한 문제를 냈다는 게 약간 독특한 이런 문제였고요. 중략풍줄거리 봅니다. 안대후 형제는 변방 오랑캐를 물리친다. 근데 여기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저기 운수 선생이라는 사람이 여기 도움을 줘요. 조력자지 말하자면, 그죠? 형제가 명망을 얻자 화신은 이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몽고족의 어떤 그 음모에 가담을 했느니 뭐 이러면서 누명을 씌우고, 이로 인해 안대수는 죽고 안대후는 귀양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신이 말이야, 동생 안대수는 죽여버리고 형 안대후는 귀양 보내고, 완전히 이 집안에 피바람이 불었네요, 그죠? 화신이, 물론 이건 가상의 인물들이니까 실제 역사적 사실은 아니겠지만 화신은 실제로 청나라의 대표적인 간신이었다고 하고요. 자, 이때 애주라는 공간이 있나 봐요, 그지? 무슨 지명이죠. 애주의 태수가 누구냐면 만청길이라는 자야. 근데 뭐라 그랬어? 화신과 한패라 그랬잖아. 그럼 얘도 나쁘네요, 그죠?
뒤에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문제에서 이제 만청길도 나오고 저 뒤에 무슨 정목열 언급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자, 애주의 태수였어. 이 애주가 누구냐? 어디냐면 요 앞에서 얘기했던 어디 있어? 여기 안대후가 귀양을 와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애주가. 근데 보세요. 화신의 부탁을 들어 안시랑을 박대함이 심하더니 이 안시랑이 누구겠어? 시랑이라는 건 이제 그 저기 관직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안시랑이 바로 귀양 와 있는 안대후를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렇다는 걸 선생님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고전 소설을 읽을 때 되게 어려운 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 안시랑 이랬는데 이게 안시인 것 같긴 한데 안경인지 안대훈지 안대순인지는 어떻게 아냐는 거야. 그럼 안대순은 아니겠지. 죽었다고 했으니까. 안대훈가? 안경인가? 안시랑 제3의 인물인가? 그럼 이제 맥락상 읽으면서 봐봐. 박대함이 심하더니 안시랑이 여화와 혼인했음을 듣고 화신에게 이를 전하니 화신이 회답하다 이랬거든. 자, 안시랑이 여화와 혼인했어요. 그래가지고 화신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누구한테? 만청기를 시켜가지고 여화를 가두어 둘을 떨어뜨려라. 그러면 안시랑과 여화를 둘을 떨어뜨려 놔라. 여화를 가두어서. 됐지? 하여건을 만청길이 즉시 여화를 잡아들여 왈 안대후는 귀양원 죄인이라 어찌 첩을 두고 편히 지내리요. 너는 빨리 다른 지아비를 섬기고 안대후를 거절하라 했으니까 안대후가 여화와 혼인했다는 안시랑이 동일인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추론을 막 빨리빨리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지문을 장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봐. 안대후를 이 여화와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여화를 잡아들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게 물론 만청길은 이 화신의 사주를 받고 이런 일을 시키는 것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화가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첩은 안대후 죄상은 모르거니와 한때만 몸을 허락하고 이제 안대후를 거절하라 하심을 봉승치 못하리로소이다. 좀 그거 시키는 대로 못하겠네요. 안 되겠어요. 이런 거야. 만청길이 대로하죠. 대단히 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형틀에 묶고 때리나 여화 안색이 불변 얼굴빛도 변하지 않고 말하기를 계집이 지아비 섬기는 것은 신하가 임금 섬김과 한 가지이거늘 백성이 지아비를 2명 섬기지 않는다 하여 이같이 형벌하시니 이웃나라에 들릴까 두렵습니다. 첩은 금수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 앞에 고전 시가 세트에서도 인간은 금수와 다르다 이런 거 나왔었잖아. 그지? 자, 태수 대답할 말이 없음에 목에 칼을 씌워 옥에 가두는지라. 대답할 말이 없지. 옳은 소리 하는데. 그러니까 에이씨 고얀 것 감히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면서 칼을 이거 있죠? 씌워가지고 옥에 가두었어. 한편 안시랑 풍토에 병이 든지 이미 반년이라. 그러면 안대후가 풍토병이 든 거야. 여화 극진이 구호하다가 옥중에 갇힌 후로 안시랑 병세 날로 심하여 다만 죽기를 기다리더라. 자, 안시랑이 병이 심했는데 극진이 간호하던 여화가 옥에 갇혀버리니 간호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죽기가 눈앞에 닥친 거죠. 일일은 잠깐 좋은데 창안 학발의 한 노인이 벌써 봐라. 이 노인은 창안 학발이라는 거는 여기 학발이라는 게 흰색의 머리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막 외모 자체가 얼굴이며 헤어스타일이며 이런 게 뭔가 비범한 포스가 느껴지지. 평범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 파란 주머니를 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시에 과는 사람의 상사건을 어찌 심려하여 병이 났는가 이랍니다. 아니 일시에 고생하는 것, 액을 겪는 것은 사람이 늘 겪는 일인데 뭘 그렇게 걱정이 많아가지고 병이 났는가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한나라 의원 화타러니. 화타 알아요 여러분? 편작 화타. 이 사람이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의사들입니다. 여기 내가 의원 화타. 아니 저 세상에서 그대 부친과 친한지라. 그대 부친이 누구야? 안경이죠. 부친이 그대 병을 고쳐달라고 하기에 왔노라 했어요. 이제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지? 하고 파란 주머니에서 환약 5개를 내어주며 이 약을 먹으면 병이 쾌차하리라. 먹었는데 아무 소용도 없었다. 이런 거 있나요? 그런 소설 있나요? 먹으니까 씻은 듯이 낫겠지. 그죠? 자, 그건 안시랑이 일어나 절하고 약을 받아 먹었는데 다시 일어나 말을 묻고자 할 즈음에 문득 깨달으니 남과일몽이라. 깨어보니까 꿈이었어. 근데 웃기는 게 심히 의괴하나 좀 이상하고 의심스럽고 괴이하죠. 그죠? 그러나 입에 오히려 양내 나며 정신이 상쾌하여 그날부터 몸이 가벼워 쾌차하니라.
입에서 약 냄새가 나. 꿈에서 약을 받아 먹었는데 깨어났는데 진짜 약 냄새가 나. 그리고 점점 몸이 가벼워져가지고 진짜로 나았어, 병이. 초월적인 힘이 작용한 거죠. 뭔가 전기적인 사실들이야. 놀랍죠, 그죠?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차시 이때 만청길이 파면되어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왕정윤이 대신 도임한 후 안대우에게 고향 소식을 전하고 여화를 풀어주니라 그랬으니까, 자, 만청길은 아까 화신의 사주를 받고 나쁜 짓 하던 애인데 걔가 파면되어 잡혀가고 그 자리에 왕정윤이 대신 부임했어. 그래서 왕정윤은 안대우한테 잘해주네요. 고향 소식도 전해주고 자기가 얘가 가두었던 여화를 풀어줬네요. 그죠? 이해됐지? 차설, 이제 장면 전환할 때 각설, 차설 이런 거 알죠? 말 전환하는 거야. 정몽렬이, 얘도요 화신의 신복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얘도 또 나쁜 애겠어. 그러면 앞에 나왔던 어디 있어? 이름 뭐였더라? 만청길, 정몽렬, 얘네들이 나쁜 애들이다. 자, 벼슬이 이부상소에 이르렀더니 이릴은 화신더러 말하길 뭐라고? 제가 태자의 기색을 본즉 상공을, 이때 상공이라는 게 이제 화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당신을 부족하게 여기고 안대후 등을 그리워하시니 만일 안대후 돌아오면 너하고 우리 무리는 죽을 곳을 모를지라. 우리는 다 작살나는 거다. 안대후가 만약에 돌아오면. 태자는 안대후 편인 것 같다. 안대후 돌아오면 우리는 끝장난다. 이거죠? 먼저 안대후 가족을 다 죽이고 왕정윤에게, 아까 왕정윤 앞에서 나왔었죠, 그죠? 서울의 벼슬을 주어 불러 올린다고. 왜? 애주의 태수로 왕정윤이 있는 한 그 안에서, 그 아래에서 귀양가 있는 이 안대후가 평안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왕정윤을 불러 올려. 서울에다 벼슬을 줘가지고. 그 다음에 여통민으로, 자, 여통민은 애주 태수를 시켜 안대후를 죽이면, 그럼 이제 뭔가 자기네 패거리겠지, 얘는. 그지? 그래서 왕정윤을 불러들이고 그 자리에다 애주 태수의 얘를 우리 편을 앉혀가지고 안대우를 죽이면 후환을 가히 면하리라. 그럼 보세요. 지금 안대우 가족 다 죽이겠다. 그 다음에 결국에 안대우도 죽이겠다.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할 계략을 짜는 거야. 누가? 정몽렬이 화신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죠? 한데 화신이 깨달아 계략을 행코자 하더니 좋아, 그거 좋은 수야. 그래, 그거 하자. 그의 딸 화소저가 있어요. 이 소저라는 거 아가씨라는 뜻이지. 흉계를 듣고 급히 경몽필에게 밀통합니다. 몰래 이걸 알려주는 거야. 몽필은 화신 몰래 화소저와 사랑하는 사이라. 그러니까 자기 애인한테 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맞죠? 근데 봐라, 몽필이 화소저의 서간을 보고, 밀통한 서간을 받은 거지? 보고 누이 동생인 부인 경씨를 만나 화신의 행위를 일러주며 왈, 내 한 계교에 있으니 여차여차하면 시댁의 화를 면하리라. 이 시댁이 부인 경씨의 시댁이란 말이야. 봐, 부인 경씨는 안대순의 아내라 그랬어요. 그럼 봐, 상황 이해됐어? 화신의 딸 화소저가 자기 애인이 경몽필인데 그 경몽필의 누이 동생이 부인 경씨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누군가 하면 안대순, 죽은 안대순의 아내야. 그러니까 지금 안대순, 안대후, 죽은 안대순의 아내니까 얘는 지금 과부죠, 그죠? 부인 경씨는.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안대후의 아내는 엄씨야. 그러면 봐, 여기 경씨하고 엄씨는 손윗동서, 손아랫동서죠. 이해됐죠? 그래서 니네 안씨 집안에 지금 화가 미치려고 하는데 내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경몽필이 수를 써주는 거야. 이해됐지? 사실 이 경몽필과 화소저가 사랑에 빠진 이유도 이 집안을 괴롭히려고 안대순의 집안을 박살내려고 화순이 그랬다가 그 경씨를 구하려고 경몽필이 여장하고선 화신네 집에 갔다가 화소저하고 사랑에 빠져버리게 된 그런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봐, 엄씨와 이날 삼경의 길을 떠나 안대후가 귀양가 있는 애주로 향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 안 했구나 참. 자, 봐, 부인 경씨는 안대순의 아내라 그랬죠. 이 계획을 시어머니에게, 이 시어머니 누구겠어? 그러면 안경의 아내인 거야, 그지? 안대순, 안대후의 어머니에게 전한 후 각각 분산할세. 자, 보세요. 부인 경씨는 안대후의 부인 엄씨와 즉 손 윗동서, 손 아랫동서가 함께 이날 삼경에 길을 떠나 안대후가 귀양가 있는 애주로 향하는지라. 됐죠? 그
다음에 수상만의 한 곳에 다다르니 이곳은 소상강변이라고 했어요. 소상강가는 뭐 고전 문학에 엄청 나오는 중국의 유명한 강가인데, 자, 수상만의 한 곳에 이르렀다고 했으니까 몇 달 동안 이렇게 막 애주를 향해서 가다가 소상강가의 강변에 도착한 거야. 두 부인과 시비가, 그러니까 엄씨, 경씨 두 부인과 시비가 길가에 앉아 쉬더니 문득 수풀 속에서 5, 6인이 내달아 시비를 결박하고 두 부인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막 강도가 나타난 거죠, 그죠? 어디서? 소상강가에서. 이때 소박한 옷차림의 한 노인이 나옵니다, 그죠? 나와가지고 두 부인이 애주로 가심을 알거니와 저놈들은 화신등이 보낸 강도라. 네, 사명산에 있더니 운수 선생이 나더러 이 사연을 이르며 가 구하러 하기로 왔노라 이랬어요. 이 운수 선생이 요 안씨 형제를 도와준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신통력이 있으니까 사명산에 가 있는 이 노인한테 가가지고 야, 여차하니 빨리 가서 저 두 부인을 구해라. 그러니까 뭐 와보지도 않고 그런 상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와가지고 도와준 거야. 그래서 어떻게 강도등을 꾸짖으니 강도등이 욕을 하며 달려들거늘 노인이 막대로 한번 치더니 문득 청천백일의 뇌정병력이 진동하며 한 소년이 구름 속에서 내려와 강도등을 결박하여 언덕 아래 큰 나무에 매고 간데없는지라.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갑자기 막 벼락이 치더니 웬 소년이 하나 내려와가지고 강도들을 붙잡아다 나무에 매고서 싹 사라졌어. 그제야 노인이 시비등을 풀어주고 문득 간데없더라. 되게 전기적인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죠? 전기적이어서 초월적인 존재의 개입이 막 있는 거죠. 두 부인이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살해하고 길을 행하여 수상 만에 몇 달 만에 애주에 이르니 안시랑이 대경대희 크게 놀라고 크게 기뻐하는 거야. 나와 맞이하는지라 됐네요. 좋았어. 청나라를 배경으로 했다는 게 독특한 소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에 되게 감정이 안 좋아, 그지? 그리고 원래 명나라하고 친했고 명나라를 이렇게 존중하고 그러던 기풍이 있어가지고 청나라는 막 오랑캐 나라라고 싫어했는데, 청나라에서 결국 이제 나중에 해피엔드로 가는데 청나라에서 정의가 구현되는 이야기라는 게 독특한 성격인, 그죠? 당시에 그러니까 청나라에 대한 인식들이 꽤 뭐 그전에 비하면 우호적으로 바뀐 흔적 같은 게 이 소설의 존재로 드러나는 그런 작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소설입니다. A에 대한 이해 적절하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아까 내용 이해였죠, 그죠? 중략 이전 부분에서. 자, 신하들은 화신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러니까 이거 알아둬야 될 건, 우리가 앞에 28번 문제 같은 거 보시면요, 현대 소설에서 묶어놨으면 그건 서술상 특징 묻기 위한 거야. 근데 고전 소설에서는 이렇게 그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잘 안 나와요, 현대 소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묶어놨어도 이건 내용 확인하는 문제를 냈다는 거죠. 신하들은 화신의 의도를 파악하고 임금의 의중과 다른 입장을 내놓음으로써 임금을 곤란하게 한다. 맞네요. 맨 처음에 그랬잖아. 모든 신하가 화신의 뜻을 짐작하고 안대우를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은 의중은 다른 거였지. 난 제 안대우 보내고 싶지 않은데 이런 거였는데, 화신의 눈치를 보고선 화신이 원하는 바니까 거기에 붙은 거니까 맞는 얘기고. 2번, 임금은 안대우가 신복이라는 이유를 들어 신하들의 입장을 반대하지만 결국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죠. 쟤는 내 신복, 내 수족이라서 보내고 싶지 않다 했는데 마지못해서 결국 보내게 되잖아요. 자, 3번, 안경이 안대우를 인재로 추천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아 화신은 안대우가 도적을 물리쳐야 함을 주장한다. 그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잘 알고 추천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인물이 가야 됩니다, 막 그러잖아요. 4번, 안대우는 위험한 지역에 혼자 가려고 하는 자신을 걱정하는 임금을 안심시키기 위해 안대순과 함께 가서 처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근데 제 동생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형제가 그 위험한데 왜 하필이면 같이 가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더 오히려 임금은 걱정을 한단 말이야. 그랬더니 여차여차해서 갑니다. 이러니까 4번 틀렸죠, 그죠? 내용 파악 잘못한 거네요. 5번, 임금이 안대우에게 황금을 내려주며 즉일 출발할 것을 명령. 자, 발행이라는 말이 이 출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명령하자 형제는 집으로 가 행장을 차린다. 물론 거기에 발행을 출발이라는 말의 의미로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가 요 5번 선지에 대한 판단에 좀 사소한 걸림돌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짐작하건대 4번은 틀렸다고 확실할 수 있으니까 5번에서 이게 출발의 의미였겠구나라고 역으로 짐작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가 작동을 했어야죠, 여러분 사고에. 그죠? 답을 4번으로 골라야 합니다.
32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뭐냐면 남가일몽이에요. 그게 뭐냐? 자, 깨어보니까 입에서 양내가 나고 진짜로 몸이 나았어, 그지? 이 안시랑이 말이야. 보세요, 가장 적절한 거. 그럼 보세요, 이게 뭐야? 5번이 답이겠죠. 그 남가일몽과 그 꿈과 현실 간의 경계가 불분명함이 꿈에서 얻은 물건의 효력으로 나타난다. 그 얻은 물건이라는 게 뭐예요? 약이잖아, 그지? 그 효력이 뭐야? 자기 병이 씻은 듯이 나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상한 게 깨어나 보니까 거기 약 냄새가 나고 그러더니 몸이 점점 좋아지고 나아버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비한 이야기. 고전설에 맨날 나오는 정기적인 요소 아닙니까? 이게 꿈이 현실인지 꿈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잘 안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는 초월적인 힘이 거기에 작용을 한 거고 보통 선인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그런 꿈이 활용되잖아요. 자, 5번을 고를 수가 있겠네요. 33번 갑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했는데 보기가 되게 심플하죠. 고전설에서 조력자는 출신, 가문, 능력의 특성, 행위의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애주의 태수인 왕정윤이 있었죠. 그 왕정윤은 뭐였는가 하면 그 만청길이 파면되고 들어온 사람이야. 근데 관리의 권한을 이용해 만청길을 파면하고 여화를 풀어줬다. 에이, 아니죠. 파면을 자기가 한 게 아니야. 만청길이 파면된 자리에 왕정윤이 자기가 부임을 해서 여화를 풀어준 건 자기의 관리의 권한을 이용한 건 맞지. 애주의 태수라는 권리를 이용한 거죠. 이건 적절한 거 아니고요. 1번 틀렸고 2번 운수 선생은 위험을 예견하고 소상강변으로 간 게 아니고요. 부인 경씨를 위기에서 구해줬다. 자, 한 노인한테 시킨 거지. 그지? 소상강변으로 가진 않았죠. 운수 선생이 직접. 3번 화소전은 다른 가문의 인물이 꾸민 계략을 자기 가문의 인물에게 알려줌으로써 안대호를 도왔다. 자기 가문의 인물이 꾸민 계략. 물론 그 계략 자체는 출발은 화신이 짠 게 아니라 정몽렬이 짠 거니까 뭐 이건 맞다 해주자. 그러면 자, 다른 가문의 인물이 꾸민 계략인 거. 그런데 자기 가문의 인물에게 알려준 건 아니죠. 그지? 제가 아까 이게 정몽렬이 꾸민 계략으로 하면 이게 맞는 말이고 화신이 거기에 흔쾌히 응해가지고 어쩌고 진행하는 거니까 꾸몄다는 것 자체를 진짜 아이디어를 누가 냈느냐를 따지면 이 말이 맞는 말이고 아버지가 진행하는 계략이라는 걸로 보면 이 말도 틀린 말이고. 됐지? 어쨌든 문제는 이거야. 자기 가문의 인물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죠. 경몽필은 자기 애인이지 자기 가문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4번 마찬가지인데 경몽필은 자기 가문의 인물에게서 들은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사실 3번 선지와 4번 선지는 틀리는 지점들이 엮여 있어. 그지? 자,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부인 없이가 위험받지 않게 한다. 5번 보세요. 삼형산에서 온 노인은 신이한 능력을 발휘해 두 부인이 강도에게서 벗어나 애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줬다. 맞지? 내가 삼형산에 있었는데 운수 선생이 와가지고 나한테 가가지고 너희들 구하라 그래서 왔다 이러면서 막 그 강도들을 한번 쳤더니 벼락이 치면서 어쩌고 소년이 내려와가지고 그 강도들을 막 결박하고 얘들 풀어주고 그랬잖아. 5번이 답이죠. 됐네요. 자, 문제의 34번입니다.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문학에서 가장 많이 틀렸을 문제일 겁니다. 아마 교실이 제가 오늘 1교시 감독하고 2교시 3교시 감독하고 지금 그때 막 열심히 풀어본 다음에 와서 바로 녹화를 하는 건데요. 저희 학교의 학생들이 이 문제 때문에 막 시험 끝난 다음에 막 서로 토론이 막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학교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징세비 태록에서는 악인이 대리자를 통해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는 선인의 가족을 해코지함으로써 보세요. 이런 보기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요소들을 잘 파악해야 돼. 대응되는 요소들을. 자, 악인이 누구야? 화신이지, 그지? 화신이 대리자를 통해 그랬습니다. 이때 대리자들은 예를 들면 거기 만청길이니 정몽렬이니 막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는 선인의 가족. 그러니까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는 선인이 여기서는 안경, 안대후, 안대순 이 3부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 가족이면 거기에 아내들이니 다 해당되겠죠? 해코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선인을 공격에 빠뜨림은 물론 궁극적으로 선인 가문의 몰락을 주도한다. 됐죠? 누가? 악인이. 대리자와 가족을 정치적 대립 구도에 포함하여 갈등 상황을 입체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석한 거야. 대리자, 만청길이니 또 뭐 정목렬이니 하는 그런 인물들과 그 다음에 선인의 가족들, 뭐 부인 엄신이, 부인 경신이 이런 사람들을 정치적 대립구도에 포함해서 갈등 상황을 보다 입체화한다 이거죠. 이해됐죠? 그럼 잡아. 1번. 만청길은 귀양지에 있는 선인의 가족을, 정목렬은 고향에 있는 선인의 가족을 해코지하려는 것. 맞나요? 만청길은 애주의 태수였어. 그러니까 애주 그 뭐예요? 안대후의 귀양지, 거기에 있는 선인의 가족 누구? 여화를. 그 다음에 정목렬은 고향에 있는 선인의 가족 누구? 부인 경씨를 해코지하려는 것에서 악인의 대리자 만청길과 정목렬을 각각에 등장시키는 방식으로 갈등 상황을 입체화하였군. 오케이? 되지? 2번. 만청길이 화신과 한패로 서술되고 정목렬이 화신을 우리무리와 함께 언급하는 것에서, 그랬죠? 말하는 중에 저 서술자가 만청길은 화신과 한패라 이랬고, 그 다음에 정목렬이 뭐 우리무리는 이러다가 다 뭐 죽을 곳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리자가, 즉 얘네가 대리잖아요. 악인, 즉 화신과 정치적 이해를 같이 하는 방식으로 갈등 상황을 입체. 딩동댕 맞죠? 같은 한패라 그랬고 우리무리라 그랬고, 그러니까 한패거리라는 얘기 아니야? 3번. 화신이 만청길에게 계략을 전달하고 정목렬이 화신에게 계략을 제안하는 것. 그죠? 화신이 만청길한테 계략을 전달해가지고 얘는 그걸 수행했던 애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지가 계략을 짜가지고 화신한테 제안했던 애야. 맞죠? 악인이 대리자와 공모하는 방식으로 갈등 상황을 입체하였고, 화신이 만청길과 정목렬과 공모했단 말이야. 딩동댕. 4번. 만청길이 선인을 가족에게서 분리하고, 즉 뭐야? 여화를 붙잡아 들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정목렬이 선인을 가족과 제외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자, 가족을 다 죽여버리니까. 결국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결국 선인까지, 그 안대호까지도 죽여버리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외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 가족을 해코지하여 선인을 곤경에 빠뜨리는 방식. 자, 가족을 해코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선인을 곤경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갈등 상황을 입체화했군. 이해됐나요? 됐네. 자, 5번이 답이야. 왠지 아세요? 만청길이 가족을 잡아들이고 정목렬이 가족의 급습을 도모하는 건 맞아요. 봐봐. 만청길은요, 가족을 잡아들이죠. 여화를 잡아들여요. 계속 지금 반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목렬은 가족을 급습하죠. 강도들을 대여섯 명을 시켜가지고 소상강변해서 급습하잖아. 근데 도모하는 것에서 악인의 대리자가, 즉 대리자가 누구야? 만청길과 정목렬. 대리자가 선인 가문의 몰락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갈등 상황을 입체화했다? 땡. 왜? 일단 얘는 물론 이 급습하고 어쩌고 하는 걸 얘가 계략을 짰으니까 주도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계략을 더 능동적인 악인이기도 하지만, 만청길은요, 이 여화를 잡아들이라는 게 자기가 주도한 것도 아니야. 화신이 시키는 대로 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대리자가 주도한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진술이 되는 거예요. 주도는 누가 하는 거야? 화신이. 근데 여러분, 그럼 그게 또 확실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없으면, 악인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맞는 진술이 되는 거라고. 근데 이걸 악인의 대리자가 해놨으니까 이게 틀리는 지점이 됐단 말이에요. 아셨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한명 파놓는 거 하고요. 자, 제가 총평에서 얘기했던 게 이런 겁니다. 선지가 비교적 길어요. 그래서 의미가 명확히 뭔지를 일단 파악하는 데 신경 써야 돼. 두 번째, 이렇게 말 살짝 바꾸어 놓는 걸로 함정 파. 세 번째, 또 주의해야 될 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이 문장 보기에 명시적인 근거가 들어있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출제하는 과정에서 토론을 막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궁리를 하다 보면 이제 검토를 하는 의견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야. 이거 확실하게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봐봐. 악인이, 이 문장 읽어봐. 결국 궁극적으로 선인 가문의 몰락을 주도한다라고 일부러 명시를 해놨다고. 근데 악인의 대리자가 가문의 몰락을 주도한다라고 하면 요거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하는
잘못된 진술이 되어버린단 말이지. 그럼 이걸 근거로 해서 여기가 틀렸다라고 명백하게 방어할 수 있는 지점들을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출제진이. 여러분 그걸 알아보고 아 이게 5번이 답이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여러분 34번이 답답해서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서 궁금해서 이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도 있을지 모를 정도로 많은 학생이 어려워했을 문제일 겁니다. 맨 끝에 있기도 했고요. 고전소설이라 상황 파악도 정확히 안 돼서도. 자, 요런 함정에 속지 말고 2번 34번은 틀려도 괜찮아. 근데 앞으로 이런 식의 자 보기 안에다가 명시적인 근거를 둔 것, 선지가 비교적 길고 복잡한 것, 얕은 함정을 파놓은 것 요런 것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이 될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학을 마치고요. 언매 공부한 선택한 사람들은 6부에 가서 김철현 선생님과 공부 마무리하시고 저는 다음 기회에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 문학을 통해서라든지 다음번 해설 강의를 통해서라든지 또 나중에 수능 완성이나 다른 강의를 통해서 만나기로 하죠. 그리고 화작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5부 아직 남았습니다. 함께 어떻게 전략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5부까지 공부하고 오늘 내공 쌓기를 마치는 겁니다. 자, 문학 3부, 4부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5부에 가서 화작으로 마무리할게요. 안녕.